김건희 특검 수사팀이 반클리프 목걸이와 샤넬 신발을 뒤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넬 신발은 아직 못 찾았고 반클리프 목걸이를 압수수색해서 확보했는데 가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자 특검팀이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소 당황해 보이는 특검, 바꿔치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반클리프 목걸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해서 저 목걸이 발견했을 때 특검에선 굉장히 뭐랄까요? 한 건 했다라는 분위기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 숨겨놓은 건 보면 저건 진품이고 김 여사가 거짓말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여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스텝이 한 번 꼬였습니다. 김 여사 주장대로 저게 모조품으로 판명난 겁니다. 일련 번호조차 없었습니다. 본사에서도 이건 가짜다라고 판정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자 특검이 이건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진품을 숨기고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이게 뭔가 특검이 좀 뭔가 엄청난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비위 사실을 수사해내고 증거를 확보해내고 법대로 이제 기소하는 것이 이제 특검에게 부여된 임무일 텐데 국민들이 특검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아마 그런 점일 텐데 뭔가 좀 법조계에서 수사가 이상하다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일단 샤넬 신발 못 찾은 건 잠시 후에 좀 나눠보고 목걸이를 김 여사 오빠 장모 집에서 찾았을 때 특검이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그 여당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야, 오빠 장모 집에까지 숨겨놓은 거 보니까 이건 진품이고 가품 샀다라는 김 여사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했잖아요. 네네. 특검이 뭔가 한 것 같이 대대적으로 발표한 것도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 가품으로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네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해서 여기에 숨겨놓은 거 아니냐. 근데 이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기엔 앞서 특검이 했던 말과는 좀 모순적이잖아요. 오빠 장모 집에까지 특검이 압수수색할 걸 예상하고 대비해서 진품을 어딘가에 숨겨놓고 모조품을 구매해서 거기다 숨겨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만약에 오빠 집에서 발견됐다 그러면은 또 문제가 달랐을 것 같은데 오빠의 장모 집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거는 빼박이겠다라고 특검에서는 기대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기대가 황당함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제가 봤을 때 그 특검에서 발견한 압수수색한 저 펜던트는 그 가품이 맞습니다. 왜 가품이 맞냐면 제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저게 얼마짜리라고 김건희 여사나 특검에서 주장을 했냐면 6,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저게 이제 지금 그 반클리프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새 가격이 올랐어요. 지금 이제 8,350만 원이 됐습니다. 와, 진짜 비싸네요, 저거. 그런데 저게 왜 8,350만 원이냐면 다이아몬드가 71개가 박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큰 다이아는 3.04 캐럿이래요. 그다음에 이거를 일일이 다 핸드메이드 수작업으로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8,350만 원을 받아도 그거를 사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격도 가격이고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8,350만 원짜리 핸드메이드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일련 번호가 쫙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제품에는 그런 일련 번호가 없다라고 특검도 확인을 했으니까 저건 이른바 짝퉁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데 지금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 2022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6월에 첫 해외 순방 나가는데 그게 나토 정상회의 나갔던 거고요. 그게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그 당시 있었던 재외동포 만찬에서 저 목걸이를 딱 차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영부인님 멋있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막 사람들이 그랬는데 민주당 쪽에서 저거 비싼 거 같은데 이거 과연 공직자 그 윤리법에 따라서 재산 등록했나 안 했네. 이렇게 하니까 그때 영부인이 그 당시에 예. 2022년 6월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이거는 내 거 아니고 빌린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아니 일국의 영부인이 빌려가지고 저런 목걸이 차고 다니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가 지금 싹 들어갔다가 지금 정국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특검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밝혀졌는데 그 사이에 뭐가 밝혀졌냐면요. 통일교의 어떤 본부장이 건진한테 저 목걸이를 갖다 선물을 해요. 목걸이를 왜 선물을 했느냐? 방송을 봤더니 영부인께서 이거를 갖다가 자기 것도 아니고 빌린 거 차고 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통일교에서 영부인한테 선물을 줬다. 그래서 그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을 건진이 받았는데 건진이 받은 거를 건진이 지금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법사요? 법사가. 네. 그런 와중에 영부인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모조품이라고 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가 올 2025년 5월부터 그때 그 목걸이는 모조품이었고 그 다음에 그 모조품 목걸이를 오빠한테 선물했다는 거예요. 올케한테 선물을 했겠죠. 네. 선물을 할 거면 제대로 된 걸 다른 제품이라도 싼 거라도 정품을 선물해야지 모조품을 선물합니까? 그런데 선물했던 거를 다시 빌려가지고 내가 찬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는 영부인의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도 못 믿겠고 그 다음에 특검에서 이야기한 것도 잘 못 믿겠고 제발 특검이 자초지종을 좀 잘 설명을 해주면 네. 좋겠다, 수사를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 법조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부인의 공천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 명태균 씨를 통해서 당시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김영선 의원을 공천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다, 이런 어떤 본질적인 일에 좀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목걸이 가품 쫓다가 시간 다 보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양태준 변호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방금 정혁정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씨의 저 주장은 뭐 너무 말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네. 이해할 수도 없고요. 일단 김 여사의 주장 자체도 좀 이상하다. 이상하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영분이었던 사람이 모조품을 구입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그래서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률상 모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 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조항입니다. 물론 아직 그 상표법에 의해서 모조품, 그러니까 이른바 짝퉁을 구매하는 것 자체 단순 구매자는 처벌하진 않지만 판매자도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요. 그럼 특검이 이번에는 이 모조품 구매한 혐의를 추가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모조품이고 짝퉁이라고 하면 이거 어디서 샀냐? 그럼 이 판매자에 대한 수사까지도 달릴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이제 정말 짝퉁을 산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러면 네네. 도대체 누구한테 샀냐? 어떻게 판매가 됐냐? 또 그걸 본인이 사갖고 또 딴 데 선물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선물을 했는데 그게 단순 선물인지 아니면 유통했으면 또 유통업자는 또 형사처벌 조항이 있거든요. 자, 그럼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특검이 주장한 거 있잖아요. 진품인지 가품인지 의뢰해보고 나서 가품이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특검이 그제서야 주장한 거잖아요.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모조품으로 바꿔치겠다. 이건 근거는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논리적으로는 처음에 차고 있었던 개순방때 찾던 것도 진품이고 진품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압수수색에 날 걸 대비해서 모조품으로 바꾸고 진품은 따로 보관하고 따로 숨겨놓고 있었다고 하는 게 더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특검은. 특검의 일단 생각이군요. 그렇죠. 특검은 아직 증거를 찾진 못했지만 근데 모조품이라는 주장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주장이기 때문에 결국 증거는 저게 가품이라면 이 모조품 짝퉁을 어디서 샀는지 어디서 이걸 구했는지 출처부터 밝히게 되면 그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가 밝혀질 거로 보입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수사를 하는 걸 보면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지금 핵심은 뇌물이냐 아니냐거든요. 예. 뇌물. 그러니까 지금 특검에서 그 김건희 여사 특검이 지금 4개 팀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한 주가 조작, 두 번째가 건진법사 등을 이제 통한 네네. 이러한 그 뇌물 아니면 부정청탁, 세 번째가 공천 개입, 네 번째가 양평고속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통일교와 관련된 이 반클리프 목걸이가 나오는 것은 지금 목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걸이를 매개로 해서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에 네네. 도움을 줬다. 그걸 이제 뇌물로 이렇게 프레임을 지금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진품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겠죠, 대가가.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오히려 뇌물은 간데 온데 없고 지금 진짜냐 가짜냐 지금 짝퉁이냐 이것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짝퉁이라고 해서 그거를 뭐 어떠한 그런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한들, 그게 지금 뇌물과는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숨바꼭질 하듯이 지금 진품 잡기에 특검은 지금 굉장히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검 주장대로
특검이 오빠분의 장모 집에 네. 압수수색을 할 걸 김 여사가 예상하고 진품을 어딘가 꽁꽁 김 여사 자택도 아니고 어디 뭐 야산 마늘밭에 묻어놨든 든 어디 그래도 숨겨놓고 진품을 찾아야 되는 거는 모조품을 거기에 네. 놨다라는 것은 대단한 그거 아니 예견이었겠군요. 그럴 가능성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진품을 찾아야 되는 거는 그거 특검의 의무입니다. 어. 그냥 뭐 진품이 찾아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바꿔치기 찾아내야 했다면? 돼요. 바꿔치기 했다면 아니 그리고 바꿔치기 했다는 지금 정황은 없잖아요. 지금 이거 그냥 특검의 주장인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진품을 찾아야 이게 뇌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채워진다. 제가 지금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단추에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고 이게 지금 가짜냐 진짜냐 바꿔치기 했냐 아니냐 지금 배가 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검팀의 이 네. 수사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국민들도 아마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진짜냐 아니냐 지금 이것을 시비할 게 아니라 특검이 좀 해야 될 것은 진품을 찾아서 그리고 진품과 어떤 그런 통일교 사업과 연관성을 지금 입증을 해내는 것이 좀 가장 좀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자, 이 목걸이 반클리프 목걸이는 양측의 입장이 지금 엇갈리잖아요. 진품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 어차피 가품을 샀고 가품이었다. 특검은 아니야. 진품을 있었고 어디선가 받아놓고 숨겨놨을 거야. 양쪽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진품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지금 불명확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저 실체는 있는 것 같은 샤넬 신발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샤넬 신발은 어디 있을까요? 자, 이것도 지금 양쪽 입장이 다른데 특검은 이 샤넬 신발은 이건 대가성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 주장이에요. 통일교 인사가 건진 법사를 통해서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샤넬 가방을 건넵니다. 그러자 행정관이 샤넬 가방을 다른 샤넬 가방과 샤넬 신발로 바꿉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그런데 그 샤넬 신발은 지금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샤넬 신발의 신발 사이즈는 250mm예요. 그런데 특검이 김 여사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김 여사가 신고 다닌 신발은 260mm예요. 김 여사 발이 저 신발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50mm 샤넬 신발은 지금 어디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김정희님. 건진 법사가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해명도 좀 석연치 않아요. 석연치 않죠. 그 비싼 샤넬 신발을 어떻게 잃어버리냐? 250mm. 정성껏 바꿔가지고 잃어버려요. 그것도 대통령실에 그 대통령 부인을 네네. 옆에서 서포트하는 행정관의 도움을 얻어서 그 행정관이 그걸 바꿔줬다는 것도 이상해요. 그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행정관이 그런 거 하는 사람입니까? 네네. 그런데 누구의 해명도 지금 시원하지 않고 진실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그 반클리프 목걸이 모조품도요. 반클리프 목걸이로 돌아가서. 예, 그 장모 집에, 그러니까 오빠의 장모 집에 갔더니 모조품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돈댁인 거죠. 예, 사돈댁인 거죠. 갔더니 모조품이 있었고, 근데 나머지 지금 무슨 이완 화백의 어떤 그 작품이랄지 이런 네네. 것들은 다 진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수십억을 예. 호가하는 그런 것도 있고 현금도 있었고 막 현금도 1억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건데 그 진품들이 즐비한 가운데 모조품 목걸이가 하나 떡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 오빠가 특검에 그 출석해서 그 관련한 건 당연히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진술을 거부합니까? 왜 답변을 안 합니까? 그 해명이 다 맞다면 몇 차례 바뀐 해명이 그게 진실이라면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게 맞았겠죠. 왜 거기에서 답변을 못 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해명이 분명히 뭔가 이건 잘못된 것이고 이제 기만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 목걸이를 네. 언제 갖다 줬냐 장모님 댁에. 반클리프 N. 탄핵 이후라는 거예요. 반클리프 N 작년. 아펠인가요? 예, 반클리프 앤 아펠이라는데 그 목걸이를 작년 12월 대통령 탄핵 이후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뭔가 석연치 않고 그 사이에 뭔가 일을 꾸미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뭔가 한 거 아닌가. 특검이 그 추측하는 대로 뭔가 모조품을 갖다 놓은 게 아닌가. 근데 그 김 여사 주장도 석연치 않은데 특검의 이 주장도
저 주장이 맞나라는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예. 사돈댁 압수수색할 걸 예견하고 미리 가품을 바깥측에서 거기 갖다 넣었다라는 건 그것까지 예견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특검은 그걸 예측하고 거기 압수하지 말던가 다른 장소를 압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컷 압수수색하고 진품 명품 의뢰하고 가품으로 나오니까 이걸 예측해서 바꿔놓은 것 같다라는 특검 주장도 그러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에서 좀 황당하겠죠. 그게 특검도 지금 당황하고 모조품이니까.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진품인지 그 가품인지 이거를 알아보기도 전에 1년 번호가 없으면 그러니까 알아보는데도 돈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의뢰하는데도 돈이 들어간다. 네, 돈이 들어가는데 이야, 이거 의뢰할 참. 필요도 없이 1년 번호가 없기 때문에 이건 가품으로 일단 인정을 하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샤넬 신발도 지금 260mm가 질비하게 12켤레인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건진 법사가 분명히 이건 거짓말로 보이는데 그렇게 정성껏 2차례에 걸쳐서 바꿔가지고 어디다 뒀는지 모른다라는 걸 그거 해명을 국민들에게 지금 고지고대로 들으라는 건지 이건 좀 너무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특검에 대해서도 기만하려는 그런 모습처럼 네. 보여요. 그래서 샤넬 신발 260mm 12켤레는 일단 신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신데렐라처럼 신겨봐야죠. 신데렐라처럼 발에 신겨봐서 예. 근데 이것도 딱 260 사이즈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아니, 그러면 250을 찾아야죠. 그게 260이 발에 맞는다고 해서 250mm 샤넬을 안 받았다라는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찾아야죠, 그거를. 일단 예. 찾아야 돼. 그러니까 언론에서 계속해서 샤넬 신발로 바꿔갔는데 보니까 250mm로 바꿔갔더라라고 일단 시켜보자. 나와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260mm를 갖다 놓은 것처럼 보여요.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는. 저것도 미리 예견하고 꾸며놨다라는 건데 한 켤레도 아니고 12켤레를 쫙. 예지력을 너무 높게 평가한 거 아닙니까? 평생 검사 부인으로 살았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옆에서. 검찰총장이 그렇게 개혁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상식 밖의 언행들을 계속해 왔잖아요, 저희가. 그렇군요. 그런데도 이 정도 추측은 우리도 뛰어넘는 일단 시켜보자. 상식을 오케이. 뛰어넘는 네. 추측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특검이 김 여사의 모든 예측대로 움직이는 거. 움직이고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참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그러자 특검이 이유한 그림을 발견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오빠 장모 집 사돈댁에 갔더니 비싼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누구한테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 여사 측은 그거 아무 관련 없는 타인 재산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전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이 맞죠. 그리고 그 만약에 바꿔치기를 했다 하면 저 이호한 화백 그림도 바꿔치기를 해놨어야죠. 가짜로? 뭔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뭔가 미심적인 경로로 받은 거라고 하면 하나는 모조품, 하나는 진품 이렇게 둘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흐름을 보면 그 반클리프는 모조품만 있는 것이고 그것을 뭐 진품을 따로 어디다 숨겼을 그런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특검 입장에서는 얄미울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우한 화백의 그림이 한 20억 좀 넘는 네. 이것도 진품인지 가품이 또 판명을 해봐야 되겠죠. 저것도 제대로 이것도 판명 이제 해보자. 감정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진품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경위로 했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아직 나오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것은 김건희 여사는 관계없다. 그리고 제3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왜 이것을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이 혐의에 지금 그렇게 결부를 시키냐 지금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저 말이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맞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얄밉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특검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 부분도 결국은 수사 역량에 저는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특검이 반클리프의 아들 진짜 목걸이 어디선가 찾아올 수 있을지 250mm 진짜 샤넬 신발 어디선가 찾아올 수 있을지 이우한 화백의 그림의 출처를 밝혀낼 수 있을지 수사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뜨거운 사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피풀 만나보시죠.
국민의힘은 전환길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전환길 강사가 당대표 면접 보겠답니다. 저는 공개 질문 지리수도 보낼 생각이 있어요. 예. 첫 번째,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뭐 계속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 물어보고 저는 무조건 같이 가야 된다는 후보한테 지지할 거고요. 두 번째는 네. 그 두 분도 마찬가지로 나 후보 단일화 해야 됩니다. 조경태 같은 사람이 당선되면은 안 되니까요. 저는- 경선에서 그들도 네. 통합할 수 있도록 그 약속까지 다 받고 지지를 할 겁니다. 조건부입니다. 후보 면접 보겠다는 겁니다. 아, 이게 참 맞나요, 이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자, 반응도 나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당연히 면접 본다. 장동혁 의원도 유튜버도 언론 나도 면접 보겠다. 급기야 전환길 유튜브 출연 적극 검토. 그러자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의원은 나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이게 맞습니까? 그 유튜버가 그 언론인가요? 그럼 뭐 저도 뭐 유튜브 조금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언론인이란 그런 이야기입니까? 저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저는 지금요 국민의힘 이런 식이면은 지금 예컨대 친윤 반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윤 씨였으니까 친한 반한도 이해가 돼요. 당 대표가 한 씨였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친길 한길이 뭡니까? 지금 전환길 씨가 그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라고는 하는데 입당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전환길 씨는요 당대표 같은데 당직에 출마할 수도 없어요. 규정 보면은 최소한 10,000원씩이라 10,000원인가 1,000원인가 3번이라도 내야 되고 당 행사에 한 번이라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제 그 기간적인 요건도 맞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 정도면 옆에 계시는 전주의 의원님께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은요 당명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국민의 길로 바꿔야 됩니다. 친길한 길이 있는데 그럼 그게 무슨 힘입니까? 국힘이 아니라 국길이 돼야 돼요. 국길이. 국길. 제가 그 야당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거 뭐 그 진보나 보수나 다 여러 번 봤었지만 이 정도까지 망가지는 야당은 제가 처음 봤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동석 씨 같은 사람 계속 인사혁신처장으로 두고 싶어하는 마음도 제가 이해가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당대표 후보에 나선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전환길 씨를 두둔했습니다. 문제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환길 씨는 뭐 입당을 했다고 하는데 뭐 입당했는 사람이 이제 잘못된 게 있다, 뭐 당원 당규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출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아무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전환길 씨든 그 어떤 분이든 그분들은 그동안 당을 위해서 싸워왔고 우리 당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싸우는 분들입니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지금까지 끌고 왔고 대선에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보다 젊은 주진우 의원이 SNS에 한마디 했습니다. 자, 두 분이 전환길 씨와 교감하는 사이에 당 지지율은 반토막 난다는 겁니다. 주진우, 당 쪼개져도 된다는 식이 안 된다. 김문수, 장동혁, 전환길 유튜브 출연하겠다고 한다. 두 분이 전환길 씨와 교감하는 사이에 우리 당 지지율은 반토막. 이대로 전당대회 치를 순 없다. 당권 경쟁이 친길파냐 반길파냐로 갈라졌습니다. 이게 뭐 혁신이냐 아니냐도 아니고. 장동혁 의원은 반발합니다. 전환길 입당하면 구구정당, 구구후보가 당대표 되면 떠날 거냐? 김문수 장관, 윤 어게인도 토론을 통해 합의 만들어 나가면 된다. 주진우, 전환길은 이미 정치일 반열. 어울리면 안 된다. 자, 지금 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어디로 가는 건가? 김유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은 망한 것 같아요. 망한 것 같다. 예. 과거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굉장히 열악해진 상황일 때도 또 민주당도 또 그만큼 지지율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만 또 이렇게까지 그 최악의 상황으로 내닫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보면 참 안타깝고요. 과거에 그래도 바른말 하고 이런 초선들, 뭐 재선들 이런 의원들도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가 침묵하는 것 같고 네네. 전환길 씨를 중심으로 당이 그냥 돌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그 와중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와글와글 했었잖아요. 나윤 장송인지 이런 얘기하면서 윤희숙 혁신위는 실종돼 버렸어요.
저희가 물론 예견했습니다. 전당대회 하면서 후보군들 나오고 또 후보 등록하기 시작하면 아마 혁신위는 바로 시야에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예견은 했습니다만은 그보다 훨씬 거의 뭐 KTX급으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안타깝고요. 그 방향이나 내용은 다 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걸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였는데 결국에는 좌초됐고 이런 식으로 전환기 씨가 전면에 등장하고 난 당원이다. 징계도 못하고 출당도 못 시키면서 이대로 계속해서 전당대회까지 가고 결국에는 지금 그런 그 강성 목소리 내는 뭐 윤어겐과 부정선거 음모론 그거를 주창하는 사람들이 다시 당의 지도부로 전면에 나서게 된다면 정말 이거는 야당도 잘 돼야지 우리 정치가 발전이 있을 텐데 그래야만 여당도 또 견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우 안타깝고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하피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과연 오늘 세 번째 하피프로는 누굴까요? 공개합니다. 자, 세 번째 하피프로는 바로 이재용 회장입니다.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이 30일, 31일 협상할 수 있는 날은 이틀밖에 없어요. 1일부터는 25%의 관세 폭탄이 우리 제품들에게 매겨집니다. 우리 경제 큰일 난다라는 위기 속에 막판에 이재용 삼성전자를 회장을 등판시켰습니다. 이럴 거면 애초부터 기업인들의 도움을 받던가 아니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더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임했어야 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구윤철 부총리가 워싱턴에 입국했는데 구윤철 부총리 최근에 미국한테 바람 맞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베센터 재무장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하되 한미 양국 간에 서로 상호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의 협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정부가 이제서야 재계 인사들에게 지원 사격을 요청합니다. 삼성은 이미 엄청난 이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자, 이 삼성보로 더 투자해야 할 판이다라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정부가 자신 없었으면 애초부터 기업인들의 도움을 받던가 아니면 끝까지 정부가 좀 더 총력전을 펼치던가 했어야 했다라는 비판이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이제야 투입을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을 앞두고 자,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는데 관세 협상이 지금 코앞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그러자 언급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말하기 어려운 주제다라고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주 의원님,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희재 부총리 뿐만 아니라 위성락 안보실장 지금 미국에 갔다가 비행기 타기 전에 퇴짜 맞고 돌아오던가 만나지도 못하고 바람 맞고 돌아왔잖아요. 지금 밑에서 실무 협상을 했는데 어제까지 실무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서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투입했다는데 네. 정부가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이 이제 7월 30일이고요. 예. 이틀 후가 이제 8월 1일이잖아요. 예. 8월 2일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25% 상호 관세 부과일입니다. 지금 유럽하고 그러니까 일본은 다 타결해서 BMW랑 도요타는 그렇죠. 관세 깎았어요. 15%로 다 예. 감축이 됐죠. 그런데 지금 조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의 그 조선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한국에서 좀 투자도 하고 좀 뭔가 협업을 한다. 지금 그래서 김동관 그 한화 오션 좀 회장도 출국을 했습니다만 너무 늦었죠. 예. 너무 늦었고 그리고 또 이재용 그 삼성전자 이제 회장도 지금 출국을 좀 해서 또 테슬라의 그 머스크 지금 회장하고도 통화를 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결국은 그 미국 관세를 이제 주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또 그 통상 라인과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 정부에는. 그러다 보니까 속도도 안 나는 거고 그리고 또 황당하게 지금 경제부총리가 출국을 하려다가 그냥 바람 맞을 상황에서 그냥 갑자기 또 출국이 취소되는 뭐 일주일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8월 1일까지는 사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이재명 정부가 저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는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취임하자마자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물론 또 내수 부활도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또 미국과의 통상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골든 타임이 이미 좀 지나버렸기 때문에 저는 8월 1일까지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 이렇게 급할 때는 뭐 삼성전자랄지 아니면 화나랄지 이런 대기업에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데 네. 지금 어제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기업의 어떤 그런 기업 활동을 굉장히 위축시키는 그런 그 노란봉투법 뭐 이런 것이 지금 환노위를 지금 통과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업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저는 그 법은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이 잘 돼야 대한민국 경제도 발전을 하고 또 이런 대미 통상에서도 유리한 선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국내에서 이렇게 기업 활동을 엄청나게 위축을 시키면서 급할 때는 또 대기업의 네. 손을 빌리고 저는 이것은 모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제 등 떠밀려서 이 삼성전자나 이 하나오션에 지금 기업 총수들이 나가는 이런 모양새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좀 그 노란봉투법에 대한 제고는 반드시 네.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급할 때는 기업 도움 받으면서 이 반기업법을 통과시키는 건 뭐냐라는 비판이에요. 그 논의는 또 차제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양태현 변호사님, 우리 정부가 미국과 좀 성공적인, 극적인 협정을 타결해내기를 좀 기원합니다. 바라고요. 우리 경제를 위해서.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김동관 부회장도 투입된 만큼, 실력 있는 사람들이 투입된 만큼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시험 때예요. 왜 이제서야 기업들의 도움을 요청한 건지, 유럽과 일본이 나름 성공적으로 타결하는 동안 이재명 정부는 뭐 한 건지,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정말 히든 카드 전략은 있었던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하시죠. 이제 관세 25%가 결국 부과가 되면 그 대미 수출이 굉장히 우려가 있을 거다. 그건 맞는 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근데 이틀이나 남았고 그 전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제 미국과 물밑 협상이라든가 여러 차례 뭐 이제 안보실장이라든가 이제 뭐 기재부 총리 등 그 산자부 장관까지 여러 차례 활동을 했고 그 전에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기업 총수들과 재계와의 계속된 뭐 오찬 회동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스킨십을 통해서 민간 이제 협력을 통한 이제 관세 타결을 위해서 지속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 기재부 총리가 뭐 공항에서 바로 뭐 거절당했다고 하지만 실제 그 이후에 그 전이나 이후에 3번이나 연락이 와가지고 굉장히 미안하다, 빠질 수 없는 일정이었다라고 양해를 구했던 만큼 미국과의 관계가 뭐 굉장히 문제가 있거나 지금 협상이 어긋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직 기한이 남은 만큼 조금 더 지켜보면 결국은 이제 뭐 우리 정부도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업이 수출할 수 있고 경제에 큰 타격이 주지 않을 정도로는 안정적인 선에서 이제 관세 협상이 체결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